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21일 일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 지정학적 변동과 경제 흐름을 날카로운 통찰로 짚어주실 박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고도 묵직한 일요일 아침입니다. 전 세계 각국이 자국의 실리와 생존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뉴스 이면에 숨겨진 지정학적 맥락과 자본의 흐름을 오늘도 아주 명쾌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다룰 국가와 이슈가 아주 풍성한데요. 첫 소식, 대한민국의 외교적 결단과 경제적 명암을 다룬 뉴스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순방 브리핑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즉 전자권 전환에 대해 주권 국가로서 한반도 방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전자권 전환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자권 논의 가능성과 맞물려 조건에 기반한 전자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네, 아주 당당하고 자주적인 선언입니다. 사실 주권 국가가 전시 작전 통제권을 스스로 갖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예외적인 현상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소 동맹국도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는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식 실리주의를 강조하는 만큼 한미 간 전자권 전환 논의가 오히려 더 실무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판이 깔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외교적 자주 국방선언과는 별개로 국내 경제 지표에선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호황에 힘입어 명목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역대급 호황을 맞이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정작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조정을 언급하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은 비명을 지르는데 권력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화려한 지표 이면에 감춰진 차가운 온도 차이입니다. 명목 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경이적인 숫자 뒤에는 심각한 불균형이 있습니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무수익여신, 이른바 회수 가능성이 낮은 깡통대출 규모가 5조 6천억 원을 넘어서며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대기업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내수 경기의 최전선에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고금리와 고물가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전형적인 K자형 양극화입니다. 게다가 지난 5월 자동차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9% 감소했다는 소식도 있더군요. 이것 역시 내수와 수출 전반에 찬바람을 불어넣는 요인이 아닐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주력 시장인 미국과 유럽으로의 수출이 꺾인 건데요. 중동 전쟁 여파로 해상 운임이 치솟았고 미국의 관세 장벽을 피하기 위해 우리 완성차 업체들이 현지 생산 비중을 대폭 늘린 복합적인 결과입니다. 결국 수출 지표의 착시에 가려진 골목상권의 위기와 제조업의 구조적 변화를 정부가 얼마나 세밀하게 조율하느냐가 향후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최종 합의가 60일 이내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며 강력한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다운 거친 비즈니스식 압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글로벌 경제의 목줄인데 여기에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발상은 파격적이죠.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대응해 해협을 폐쇄했다고 큰소리치지만 미국 군부는 이를 전면 부인하며 스위스 비르겐슈톡에서 막판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이런 극적인 긴장과 잠정 합의 소식 덕분인지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해소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네요. 네, 유가 하락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엄청난 호재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또 다른 변수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신임 의장 케빈 허시가 기준금리 관련 선제적 안내, 즉 포워드 가이던스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대출 시장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친절하게 힌트를 주지 않겠다는 엄포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애플과 인텔의 제조 동맹 발표는 기술 패권 전쟁에서 매우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힙니다. 아주 중대한 발표입니다. 애플과 인텔이 미국 내에서 맞춤형 칩을 설계하고 제조하겠다고 손을 잡았는데 이는 대만의 TSMC 같은 해외 아웃소싱 기지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낮추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반도체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국가 안보 그 자체임을 트럼프 행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입증해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 상무부가 6월 20일부터 호주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55%의 추가 관세를 전격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수입량이 규정된 쿼터를 초과했다는 게 명분인데 외교적 배경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전형적인 중국식 보이지 않는 경제 제재 카드입니다. 호주가 서방 동맹의 최전선에서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중국은 석탄이나 와인, 이제는 쇠고기 쿼터를 빌미로 관세 폭탄을 터뜨리는 것이죠. 규정 초과라는 행정적 외피를 썼지만 실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강력한 압박입니다. 이러한 무역 갈등 속에서도 중국은 양자칩 핵심 재료 기술 돌파나 세계 최초의 8.6세대 AM5LED 양산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가공할 만한 성과를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단일 신경세포의 3가지 모달리티를 완전히 분석해내는 기술은 인공지능 앤드 바이오 융합 분야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쾌거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 역시 미국의 촘촘한 기술 봉쇄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체 기술 표준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미국이 문을 걸어 잠그면 우리는 더 높은 단계의 독자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입니다. 기술 자립에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남부지방의 기후, 재난은 중국 지도부에게 큰 숙제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광시와 구이저우 등지에 쏟아진 강한 비로 국가방 총판공실을 비롯한 여러 부처가 홍수 방지에 비상이 걸렸더군요. 중국이 아무리 세계 최초의 AMOLED를 양산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자랑하더라도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자연재해 대처에서 허점을 보인다면 민심의 동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첨단 기술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재난 관리 능력이 시진핑 지도부의 또 다른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31년 만에 정책 금리를 1%로 인상한 일본은행이 회계연도 내에 금리를 2차례 더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융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초저금리 시대의 종말을 넘어 금융긴축의 고삐를 더 거세게 쥐겠다는 신호입니다. 이번 일본은행의 행보는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고착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이지만 동시에 엔화 강세를 촉발해 수출 기업들의 실적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외줄타기입니다. 가뜩이나 금리 인상으로 긴장감이 흐르는 와중에 중국의 자원 무기화 조치까지 덮쳤습니다. 반도체 공정의 필수 소재인 6불화 텅스텐의 원료가 되는 텅스텐의 대일 수출이 사실상 중단되었다고요? 아주 치명적인 일격입니다.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필수적인 6불화 텅스텐 공급망에 구멍이 뚫리면서 일본 기업들은 즉각 대체 공급처 확보에 나섰지만 공급망 재구축에는 최소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다행히 인공지능 서버 수요 폭증에 힘입어 낸드플래시 전문 기업 키옥시아가 일본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도약하는 등 반도체 하드웨어 부문이 선전하고 있지만 기초 소재를 중국에 의존하는 한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안팎의 경제적 긴장감에 더해 일본 내부의 사회적 혼란도 이어졌습니다. JR 하마마스역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로 신칸센이 일시 중단되며 14만 명의 발이 묶였고 나가노현에는 폭우 경보까지 내렸군요. 네, 교통동맥인 신칸센이 마비되고 자연재해 우려가 커지면서 열도가 한 차례 출렁였습니다. 게다가 관광청이 소음과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는 주택가, 거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로 민박을 사실상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침을 세웠는데 이는 오버투어리즘, 즉 과잉 관광이 일본 지방 공동체의 평화를 훼손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입니다.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는 14개 항해 지슬라마바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극적인 외교적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정권 내부에서 최고 지도자의 서한이 유출되는 대형 보안 사고가 터졌군요. 겉으로는 해상 봉쇄를 해제받고 동결 자산에 대한 재량적 통제권을 확보하는 등 이란 외교 사상 유례없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즉각 동결 자금을 활용해 숨통을 틔우기 시작했고 상하이 협력기구 내에 에너지 컨소시엄 설립을 제안하는 등 자원 외교의 영토를 무섭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정치는 폭풍전야입니다. 의회 국가안보외교위원인 나바비안 의원이 차기 최고 지도자 유력 후보인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극비 서한을 대중에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영방송사는 즉각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아주 흥미진진한 권력 암투의 단면입니다. 공개된 서한에는 미국을 향한 전쟁 배상금 요구와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주권 행사 등 공식 합의문보다 훨씬 강경하고 타협 없는 이란 내부의 진짜 요구사항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외교적 합의가 타결되자마자 이런 문서가 유출되었다는 것은 정권 내부의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후계 구도를 둘러싼 권력투쟁이 이미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음을 시사합니다.
외교적 평화의 성과가 오히려 내부 분열의 불씨를 당긴 격입니다.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상 타결 소식에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미국의 배신을 당했다며 거센 분노와 회의론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협정 발표 이후에도 레바논 국경지대에서 헤즈볼라와의 전투는 오히려 더 격렬해졌군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절박한 순간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석유 수출 제재를 풀고 동결 자산을 돌려주는 대가로 얻은 휴전 약속이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휴전 발표 직후에도 레바논 남부에서 공습과 로켓포 공격이 난무하며 최소 16명이 사망했고 이스라엘 방위군 병사 1명이 사망하는 등 전선은 여전히 핏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상반기에만 무려 86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며 전년 대비 45%나 급증하는 기묘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역설적이고 독특한 현상입니다. 전쟁터의 화염 속에서도 돈은 기술을 향해 몰려들고 있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상시적인 안보 위기가 오히려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핀테크, 국방기술 스타트업을 키워낸 토양이 된 것입니다. 다만 투자 유치 금액은 늘었지만 투자 라운드의 수는 35%나 감소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소수의 잘나가는 독점적 기술 기업에만 거대 자본이 쏠리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게다가 텔아비브 증권거래소가 자본의 완전한 국제화를 위해 거래 요일을 기존 일요일 목요일에서 글로벌 표준인 월요일 금요일로 전격 변경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안보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빗장을 완전히 열어젖히겠다는 전략인데 피 흘리는 전선 위에서 꽃피운 첨단 기술 투자가 과연 언제까지 이 위태로운 불균형을 지탱해줄 수 있을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흥미로운 단신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단신 코너입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이민세관 집행국, 즉 ICE의 명칭 변경 논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ICE의 명칭을 국가 이민세관 집행국, 영어 약자로 나이스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해 화제입니다. 그동안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로 문매를 맞았던 기관의 이름을 나이스로 바꾸어 대중의 비판을 희석하겠다는 프레임 전환이죠. 기자들을 골탕 먹이고 여론을 분산시키려는 트럼프 특유의 노이즈 마케팅 전략이 돋보입니다. 두 번째 단신입니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 도시 공간의 아동 친화적 품질을 높이기 위한 아동 친화형 공공시설 서비스 지침 국가 표준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질센트로 일주일 체험 같은 저가 미끼 광고 뒤에 교묘하게 숨겨둔 자동 결제 갱신 꼼수를 집중 단속해 베이징 당국이 대대적인 시정 명령과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기술의 편리함 뒤에 숨어 소비자의 주머니를 야금야금 털어가던 플랫폼 대기업들의 다크 패턴 마케팅에 국가가 제동을 건 것입니다. 서민들의 생활 밀착형 불만을 해결해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중문화 소식입니다. 제35회 서울가요대상이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그리고 부산원 아시아 페스티벌이 화명생태공원에서 각각 화려하게 개막하며 K-POP의 뜨거운 열기를 더했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의 멤버 RM이 국립중앙박물관과 협력해 한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문화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전 세계 청년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K-POP 아티스트들을 통해 문화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넓히고 있음을 증명하는 아주 뿌듯한 장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박 작가님, 전 세계의 숨가쁜 격변을 관통하는 오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화려한 외교의 평화협정은 총성 없는 전쟁터의 시작일 뿐이고 지표상의 기록적인 경제 호황은 내수의 골마 터진 상처를 가리는 분칠과 같다.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와 선언에 현혹되지 않고 그 이면의 차가운 진실을 들여다보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오늘도 가슴에 와닿는 묵직한 분석 감사합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